오늘 제목은 팬데믹 이후 기업의 혁신 트렌드와 금융의 시사점인데, 제가 이제 산업은행에 쭉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 글로벌 컨설팅 법인 회계법인인 EY, 언스텐영 한영 회계법인으로 옮긴 뒤에 이 글로벌 EY의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디지털 혁신에 참여한 여러 가지 용역들의 결과를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부 실제 사례고요.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온 자료는 없고 전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데 60분에 맞췄는데 50분에 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팬데믹이 세상을 완전히 바꿨는데 거기 그 중에 이제 기업 경영 환경 변화가 굉장히 컸다. 하나는 혁신이고 하나는 위기를 가져오는 그 두 가지의 갈래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1번, 2번이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 중에 그레이트 디바이드로 잘 되는 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새로운 시대, 그레이트 디바이드 시대에 기업들이 잘 되는 대열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혁신을 해야 되더라 해서 어떻게 혁신을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금융산업은 어떤 혁신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혁신과 위기 가운데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이제 글로벌 EY가 만든 표인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기업 환경 변화를 6가지로 나눴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인바이런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파멸로 인해서 인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ESG가 각 기업의 넘버원 어젠다로 전 세계가 다 등장을 했고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화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되면서 전기차를 가속화시키고 탈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하고 기후 이슈를 대응하게 하고 온갖 수소 경제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인바이런먼트 변화죠. 그 다음에는 테크노믹 콜드워라고 그래서 신기술이 전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신기술 전쟁으로 바뀐 이거를 테크노믹 콜드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혁신이 가속화되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신기술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점유하느냐, 누가 디벨롭하느냐. 요게 두 번째로 바뀐 요 전쟁이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컨섬션 파트에서는 우리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컨택을 했건 언택을 했건 간에 언택 컨섬션이 늘었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이건 코로나가 끝나도 여기에 이제 퍼밀리어 된 모든 컨슈머들이 언택 컨섬션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체제가, 시스템이 디지털라이즈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 어포더빌리티 퍼스트라는 거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어포더빌리티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아주 그냥 중간자가 다 없어지는 이런 거니까 싸지는 거예요. 그 본질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중간자가 없어지고 직접 맞닥뜨려지는 슈퍼플루이드, 물처럼 흐르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낮아져요. 백화점에서 보고 와서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훨씬 싸니까. 그게 affordability first. 그러니까 백화점은 이익 내기가 어려운데 다이소나 미국의 $1 하우스는 굉장히 이익 많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프라이어리티. 이것도 IoT로 다 연결되니까 데이터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되고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사업이 전개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 또 소비자 패턴도 데이터로 분석해서 마케팅이 돌아가는 이 데이터 우선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홈 이코노미라는 것은 이제 재택을 하니까 코로나로 재택, 원격 근무, 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변했어요. 집안의 인테리어가 바뀌고 또 집에서 뭘 해먹는 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HMR 시장이 커지고 기업들의 고용 구조도 9 to 6로 일하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용 구조까지 바꿔가는 이런 변화가 홈 이코노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실 환경도 바꾸고 고용 구조까지 바꾸는 이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큰 기업 환경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친환경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언택 비즈니스에 신경을 안 쓰면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안 하면 또 이 근무 환경,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리프레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여러분들을 리프레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미래가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데이터 사업 모델을 만들고 전사 클라우드 운영 체계로 가라. 이렇게 안 가면 미래가 여러분의 회사를 리프레임할 것이다. 이게 리프레임 유어 퓨처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극화입니다. 코로나 직전부터 이 자본소득 증가율과 노동소득 증가율 추세가 늘 붙어 다니다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것이 이 자본소득가들의 이 자산 가치는 버블이 됐고 노동소득자들의 잡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도 하위직은 굉장히 더 마이너스가 됐고 상위직은 별로 마이너스가 없는 이런 이제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켰는데 기업들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기업도 코비드-19 이전에는 과거 3개년간의 이 글로벌 포브스 2000 기업들 매출액 그 평균을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한 11% 성장하고 뭐 그저 그렇게 영위하는 기업들이 5% 뭐 8% 이렇게 됐는데 11%의 성장하던 매출이 코비드-19을 거치고 나서는 17%로 더 커지고 5% 성장하던 데들은 2%로 줄고 이렇게 thrivers와 survivor로 나눠지는 양극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제 혁신을 올라타면, 사이클을 올라타면, 미래 포트폴리오를 늘리면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이게 확 벌어졌다. 그래서 상생과 협력이 ESG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문화의 시대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 금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1년에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동성의 공급으로 전 세계가 몇백 조씩 돈을 푸는 바람에 전 세계가 한 6% 가까이 성장을 했고 미국도 6%, 중국은 8%, 우리나라 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1년도가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장을 그 어마어마한 코비드-19 하에서 이런 세계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이 금년 들어와서는 7월에 예측한 거, 10월에 예측한 거, 금년 1월에 예측한 거, 4월에 예측한 거 예측할 때마다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느끼게끔 만드는 금년도의 상황입니다. 금년도는 지금 세계 경제는 한 3% 정도, 미국도 한 3%, 우리나라는 2% 정도로 지금은 이제 예측을 점점 낮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리스크 요인은 3I 리스크, 금리 상승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베스트먼트 리스크 이런 것이 있고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지금은 이제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좀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또 물가는 아까 우리 김광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물가가 지금 4월달 기준으로 4%인데 5월달은 또 5%고 6월에는 6%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10몇 년 만에 이런 물가를 경험하는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엊그제는 이제 요새 가뭄이에요. 5월 가뭄인데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가물기까지 하니까 애그리컬처 인플레이션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미중 간의 긴장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또 신기술 전쟁이고 또 위기는 그 옛날 2008년 위기는 예측하지 않았던 블랙스완형 위기였다면 지금은 에브리바디가 다 알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는 지금 정점에 도달해 이미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누구나가 알지만 회색 코뿔소가 저 앞에 있는데 무섭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돌아서서 오면 당하는 이제 그런 위기의 형태가 될 것 같다. 미국도 테이퍼링을 6월부터는 지금 시작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있는 잠재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보면 지금 대형 그동안에 잘 나가던 빵을 위시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혁신 성장 기업들이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고 또 이런 빅테크 업체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거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서 상생의 이슈와 아까 그 그레이트 디바이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에 그 저신용 채권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캐피탈 플라이트가 일어나고 안정화되는 자산으로 가면 이런 데 이 위험이 이제 부실화가 현재화가 되는 거지요. 헝다그룹 나타났고 국내도 은행들의 자동 연장을 금년 9월에는 아마 중지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자 보상 비율 1 안 되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신정부의 굉장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이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활개를 쳤습니다. 사모펀드나 사모대출이나 뭐 또 부동산 PF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또 유동성 위험도 발생하고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있다. 그 다음에 규제사각지대 가상화폐가 이미 루나나 뭐 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기관들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익스포저는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직접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참여를 한다든지 또 수탁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은 이 블록체인 베이스의 그 탈중앙화적인 그런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냐를 암시하는 그런 흐름 속에 아직 정식 규제는 안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리스크들이 잠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의 이제 경제 산업의 주요 변화를 보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잠재 성장률 계속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침체가 오나 안 오냐의 문제는 그 다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간의 신기술 주도권 경쟁과 더불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이 되고 또 공급망이 바뀌고 이러면서 미국은 이 옵쇼링 했던 미국의 기업들을 리쇼링 시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지금 좀 무서운 거죠. 우리처럼 수출 주도고 전 세계에 나가 있고 대외 의존도가 크고 이런 우리로서는 이런 그 공급망 체계의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산업 구조가 비대면으로 또 그린화로 스마트화로 이 탈탄소화로 이렇게 바뀌는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거는 돈이 안 되는 거여서 일반 금융기관들이 산업 구조 전환에 앞장서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책금융 수요에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이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혁신하고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화, 또 양극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 10년짜리 일드 표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볼커 의장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볼커가 하면서 그때 80년에 10년짜리 장기채 금리가 16%, 17%를 찍었습니다. 그게 1980년인데 이 금리가 40년 동안 떨어져서 2020년에 거의 제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장기채의 일드는 40년간 단조 감소입니다. 중간에 변화가 여러 번 있었지만 크게 보면 40년간 금리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이나 국가나 부채를 일으킬수록 흥한 구조였어요. 그게 메이저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장표에서는 end of 40-year trend, 40년 트렌드가 끝났다. Everything will change.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바뀌죠. 모든 게 바뀌면 과거의 방식이 앞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맞는 것은 금리 상승기에 어때야 되지가 맞습니다. 금리 하강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금리 상승기입니다. 이 장표는 10년짜리 장기금리에서 2년짜리 단기금리를 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짜리 장기금리가 높으니까 0보다 크죠. 근데 10년짜리 금리에서 2년짜리 금리를 뺀 것이 0보다 작을 때 그 그래프예요. 0보다 작을 때가 언젠가를 보니까 그게 78년 제2차 오일 쇼크 때, 87년 블랙 먼데이 때,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2년 4월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세계 경기가 상당히 그 복합 위기에 직면했구나를 극명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굉장히 그 귀 쓰이는 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1년 또는 1년 반 있다가 위기가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10년짜리가 2.75, 뭐 2년짜리가 2.76 뭐 이런 식으로 역전이 딱 되니까 유엔이나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그냥 하루가 다르게 세계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어나운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없었던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또 옛날의 위기들은요,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의 위기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하의 위기였습니다. 정책 공조가 그나마 잘 될 수 있는, 지금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또 팬데믹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중국 봉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냈고 한 번만 더 미국이 빅스텝을 올리면 우리도 디폴트입니다 라고 얘기한 나라가 30개국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트리거링 포인트가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위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위기가 안 오도록 다 같이 막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이 트리거링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요게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글로벌 수요가 주니까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는 좀 안 좋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내수 경제가 안 좋고요.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자산 가격들이 전부 다 재편될 거 아니에요. 지금 1차로 좀 꺼졌고, 그 다음에 지금 마침 미국의 물가가 조금 꺾인 분위기여서 요새 조금 분위기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위축이 오면 또 다시 한번 그런 모양을 보일 거고, 금리 인상과 물가 또 경기 레벨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근데 우리 경제는 그 debt to GDP로만 보면은 이 OECD 평균이 109%인데 우리가 debt to GDP가 50%거든요. 이게 40%에서 많이 늘어서 50%니까 체질은 많이 괜찮은 편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위기가 와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혁신 인더스트리들, 그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섹터인데 이게 한국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런 건데 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고 부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밸런스 시트에서 줄인다면 자산 중에 넌 퍼포밍 하는 어셋이 있으면 그런 걸 줄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L에서는 당해년도 수익보다는 회복할 때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환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유동성 관리에 철저하고 개도국 디폴트가 일어날 경우에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대비해라. 무엇보다도 금리 상승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 차원에서는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게 코비드-19을 거치면서 혁신의 움직임과 그레이트 디바이드 상황, 또 위기적 상황,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했는지, 아까 제가 그 기업들의 성장이 양극화된다는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Thrivers의 대열에 올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Survive만 하는 그런 경우인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글로벌 언스탠딩에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보통 혁신이다 그러면 디슬럽션에 해당하는 혁신만 혁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을 벌려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뭐를 만드는 뉴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거를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팡이 했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만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혁신이 아니고 1번 혁신은 뭐냐면 뭐를 조금만 바꿨더니 딜리버리 시스템만 조금 바꿔도 퍼포먼스가 쫙 늘었다. 이것도 혁신이고 기존 산업에서 이그지스팅 비즈니스에서도 뭐를 조금만 바꿨더니 매출이 늘었다.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2번은 어떤 프로세스를 바꿨더니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되고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조금만 바꿔도 엄청난 프로덕티비티 향상이 됐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혁신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디스럽션에 지금은 못 가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다든지 우리 회사 내에 CVC를 만들었다든지 뭐 신기술을 들여왔다. 신사업을 한다. 이런 인큐베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단한 뉴 비즈니스를 만드는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만 말하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이 다 혁신이고 어디에나 혁신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표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그 서바이버 그룹들 5% 코비드-19 이전에 5% 매출을 성장했던 데가 지금 겨우 뭐 1, 2% 성장하고 있는 이런 데도 이런 혁신을 통해서 스라이버의 계열로 올라타라. 그러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되더라 하고 있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재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빨리 정리하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사업을 투입하고 편입하고 그런데 어셋 헤비였던 것을 어셋 라이트로 그 다음에 어셋 라이트로 이렇게 재편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리오가나이제이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더라. 이걸 잘한 기업들이 되게 thrivers가 되더라.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혼자 하지 말고 빅블러 파트너십이라는 게 산업 간의 경계가 블러 아주 모호한 근데 아예 경계가 없어지는 빅블러는 이제 경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제휴를 해라. 혼자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해라. 기술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해라. 두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MZ세대 소위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디지털 탤런트 이런 인사조직의 혁신과 같이 해라.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해라. 메타버스 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는데 이런 대응을 하면서 해라. 이 네 가지를 기업들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셋 라이트의 사업 재편인데요. 옛날에는 엑슨모빌 같으면
어셋 헤비입니다. 시추에서부터 정제, 수송, 판매까지를 전부 다 그냥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컨글로머리트죠. 우리 재벌들이죠, 다. 이게 이제 어셋 라이트의 시대가 왔어요. 빵은 다 어셋 라이트예요. 다 자체 생산 안 하고 뭐 아웃소싱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고 이커머스하고 고정비를 다 변동비화하고 이게 어셋 라이트의 개념이고 지금 이제 어셋 라이트로 돈 번 돈으로 꼭 필요한 어셋을 투자하는 그게 어셋 라이트입니다. 그게 아마존 사례인데요. 아마존이 이커머스 사업이나 컨텐츠 사업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1인자가 됐습니다. 그걸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글로벌 84개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물류 인프라를 확장해서 미국 내에만 1300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이게 이제 어셋 라이트가 되는 거죠. 어셋 라이트로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차별화하는 어셋 라이트로 가는 이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컨글로머리트들은 어셋 헤비입니다. 아직도. 수직 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여서 이런 경우에 포트폴리오 재편은 대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개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리턴이 얼마나 있느냐 ROIC라고 그러죠. Return on Invested Capital. 그 투하된 자본 대비 리턴이 얼마나 되느냐가 Y축으로 있고 X축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있으면 둘 다 나쁘면 구조조정 대상이고 둘 다 좋은 게 성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상한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을 증대하고 좋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그래서 자기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그 투자 효율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회사들은 뭐 분할 합병을 하고 어떤 회사들은 정리하고 어떤 회사는 일부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한 그룹이 SK그룹입니다.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요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궈냈어요. 사실은. 우리 그룹들에서만 봐도. 근데 이런 용역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아까 그 빅블러 파트너십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파트너십은 전방산업, 후방산업 기업 간에 이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협력 대상이. 근데 지금은 이종산업 간에도 파트너십을 맺고 경쟁사 간에도 협력을 합니다. 제휴 방식이 기존에는 MOU를 맺거나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근데 지금은 돈 없어도 제휴합니다. 지분 수합도 합니다. 가버넌스 연계도 하고. 제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신규 시장을 진출할 때나 공급망을 확보할 때, 안정성을 확보할 때 되게 파트너십을 하는데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합니다. 또는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됐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서는 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흑자 전환하고 그러면은 한 해에 몇 배씩 뛰는 이럴 정도로 이 파트너십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은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포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인 폭스바겐과 포드가 경쟁사 간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전기차 개발 생산을 허용하고 또 자율주행차의 지분 투자를 허용해서 협력해서 하는 이런 게 빅블러 파트너십이에요. 삼성과 애플도 서로 소송하는 경쟁 관계지만 협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다 좀 그 한 단계 더 나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플랫폼사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큰 회사인데 여기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 컨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외 컨텐츠 자산 확보를 위해서 어디랑 제휴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랑 지분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컨텐츠 사업자 리스트업을 다 하고 그 중에서 컨텐츠 매력도가 있는 거를 선별해서 지금 요 타겟사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지분 투자를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휴를 권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컨텐츠에 대한 지분 투자와 제휴 전략을 수립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게 기업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조직 환경의 변화 없이는 혁신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혁신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적인 마인셋 가지고만은 안 일어나요. 속도도 안 나고.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또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디지털 네이티브와 우리 같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민 온 이미그런트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MZ세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는 기존의 규범 질서에 순응하는데 MZ세대는 개인 니즈와 삶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기능적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중요하는데 MZ세대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메타버스, 디지털 네이티브 이렇게 갑니다. 조직 충성도가 우리는 굉장히 훈련받고 도제받고 오랜 기간 경력을 쌓고 승진하고 이런 문화인데 MZ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시대입니다. 지금. 조금만 기업 가치가 더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옮깁니다. 지금 회계사들 또 변호사들 전문직들이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주식 주는 데로 갑니다. 스타트업, IPO 직전의 회사, 벤처, PE 이런 데로 가요 다. 이 현상이 아마 이 위기가 와야 끝날 것 같아요. 업무 방식도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9 to 6로 일하던 요게 온라인, 재택, 플렉서블한 유연근무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바뀌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를 못해요. 못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컨글로머리트들도 이제는 이런 통합 HR 인프라를 갖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고 직원들의 경영 관리를 이렇게 쭉 파악하고 글로벌 디지털 탑 탤런트를 확보하고 그래서 이 MZ세대들을 데리고 있고 리테인하고 리크루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걸로 가지 않으면 혁신이 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죠. DX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하면서 코비드-19 거치는 기간 동안 빠르게 금융은 인터넷 뱅킹에서 마이데이터를 거쳐 가상점포로 가고 있고요. 유통은 이커머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으로 하는 옴니 채널로 와서 VR 쇼핑으로, 가상 쇼핑으로 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은 스트리밍에서 팬덤 플랫폼에서 가상 공연으로 가고 있고 제조마저도 스마트 팩토리를 거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실제 상황과 가상 상황에서 실제로 몰딩도 하고 3D 프린팅도 하고 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혁신의 방향성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예로 제가 들면 이것도 실제로 했던 사례들인데 이거는 이제 빵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빵집 많은 회사예요. 계속 잘 팔릴까? 우리도 메타버스하고 연계되는 게 있나? 그러다 보니까 빵집마다 포인트를 갖고 있던 포인트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 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그 역량을 배가시켜서 여기다가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띄어 올리는, 제페토에 올리고 로블록스에 올리는 이런 거를 올려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올리고 새로운 신사업으로 나가자 하는 이런 이제 트랙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향으로 사업 기반을 새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소비재 유통이니까. 이거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 자동차가 3D 프린팅과 AI의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설계를 하고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몰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생성된 목표 제품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 조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훨씬 정교하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굉장히 확산될 것이다. 금융산업 혁신 동향. 지금 이런 기업들의 혁신 트렌드를 우리가 봤는데 이 금융 혁신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은행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종합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뭐 SOL이다, 무슨 뭐 원터치다, 뭐 전부 종합금융 플랫폼을 만드는데 금융 플랫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 플랫폼도 연계합니다. 그래서 종합금융 플랫폼 그리고 맞춤화, 개인화, 데이터베이스로 증권회사도 종합자산관리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는 이번에 MZ세대들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공모주청약 이런 거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또 고객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이 아니라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느는 이런 거를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됐어요. 클라우드 쪽으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시스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게 모르게. 보험도 업무 자동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카드는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패턴을 분석해 주는 거라든지 익스펜디처 매니지먼트 또는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를 퍼스널로 해주는 이런 관리를 해주고 데이터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 혁신 드라이버를 타고 고객들의 디지털 경험이나 플랫폼 슈퍼앱이나 통합 AI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자동화, 데이터 컬처 전환, 클라우드 이런 기반으로 지금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갔다 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은행에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모바일로 우리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상품을 어떤 상품이 있다는 인지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려우면 콜센터에 개입하면 돼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바일 앱 이용 중에 불편이 있으면 콜센터로 연결하면 돼요. 다시 또 나와서 모바일로 가입하고 또 필요 서류 내고 또 모바일로 쭉 하다가 인터넷 뱅킹을 해서 연결하는. 그러다가 영업점에 가게 되면 그게 또 기록에 남아 있어서 영업점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옴니로 이어진다. 지금 이렇게 결합이 다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창구 상담을 갔어요. 저렇게 영업점 단말기 앞으로 텔러 앞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가더라도 단말기 앞으로 그 텔러 앞으로 안 가도 돼요. 내가 상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태블릿 가지고 그 사람이 와요. 거기서는 온라인이죠. 또는 내가 있는 장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또는 아예 언택으로 영업점 단말기와 스마트 뱅킹이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태블릿이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이런 온오프가 마음대로 고객이 원하는 접점에서 디지털화 돼 있다. 직원의 업무 동선과 경험의 개선으로 생산성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그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플랫폼인데 이게 슈퍼앱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여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제 막 늘어났잖아요. 카카오다, K뱅크다, 토스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바일로 유저들이 인터페이스를 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막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마이데이터의 영향을 받고 고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핀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그냥 한 앱을 가지고 송금도 해주고 개인 맞춤화도 해주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큐레이션도 해주고 하는 이런 추세들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우리 종합금융그룹의 모든 업무를 다 봐라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열사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이게 지금 신한이나 KB나 우리나 하나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생활 서비스까지 탑재해가지고 생활금융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반의 슈퍼앱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앱을 주는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나가면 앱을 서비스하는 우리한테 거래를 하는 기업 고객이 오거나 개인 고객이 오면 우리 앱을 지네가 임베디드해서 내재화해서 서비스를 받는 뱅크에서 서비스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금융기관들 콜센터가 이렇게 다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할 거 없이 이렇게 콜센터가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하면 AI 챗봇이 먼저 나오죠. 상담을 사람이 안 합니다. 그러다가 휴먼 상담을 원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KB고 신한이고 다 바꾸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상담 조직이 100%였던 콜센터가 50%로 줄었고요. AI 상담 조직이 10%로 늘었고 AI 상담 조직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하는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조직이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가 잉여 인력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30% 남는 잉여 인력이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소위 RPA라고도 그러고 워크다이엇이라고도 그러고 부르는 이름은 많습니다만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컴퓨터가
또는 AI가 또는 로봇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디지털이 직원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잘 때도 일을 해요. 어떤 업무부터 업무량을 절감할까 대상 업무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시킬까, 어떻게 컴퓨터라이즈 할까, 어떻게 디지털라이즈 할까, 어떻게 프로세스를 바꿀까. 요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러면 여기서 남는 인력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실제로 국내 그 큰 카드사, 캐피탈사가 CEO 주도하에 지난 3, 4년간 지금 벌써 5차에 걸쳐서 이 RPA를 해가지고 150여 개 업무군에서 연간 30만 시간 업무 시간을 절감해서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업무로 다 바꿨죠. 근데 이게 업무도 굉장히 개선이 돼가지고 회계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디지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 이 부정이 있고 위험이 있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리스크 센서티브 에어리어만 빼서 봤는데 지금은 전수조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내 금융그룹도 이 워크다이엇을 통해 가지고 증권에서 10만 시간, 카드에서 20만 시간을 절감한 그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최근에 용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컬처,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컬처, 이 데이터 경쟁력이 데이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말로만 하고 몰라요. 이걸 유저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데이터 컬처 전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지금 데이터를 담보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산업은행이 15건을 했습니다. 벌써.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해 줍니다. 50억, 100억, 200억. 마이데이터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또 대출을 해줍니다. 이 정도로 데이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컬처가 중요하다. 이러려고 보면 클라우드로 안 가면 안 된다. 자기 독자적인 시스템은 돈도 많이 들고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 때 변화도 안 되고 신기술 발전에 신속한 적용도 안 되고 외부 기관과 협업이나 조인트 벤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바디가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금융은 이게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 MZ 세대는 비대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 지금 CIO들이나 CDO들, 디지털 오피서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어가지고 비대면을 있으면 좋은 거로 생각해요. 옵셔널이에요. 이게 MG하고 다른 거예요. 규제는 지금 CIO나 CDO들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MG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경쟁력도 속도예요. MG는. CIO들은 시행착오 없는 거고. 상품 서비스도 지금 CIO들은 우리가 지금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MG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MG, 디지털 네이티브와 이미그런트의 차이다. 그러다 보니까 토스 같은 데는 하나의 앱으로 조회, 송금, 지급결제, 수신, 여신,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여전법업,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앱으로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토스는 슈퍼앱의 개념으로 원 앱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카카오의 강점은 극강의 편리함으로 규제를 타파하는 그런 걸로 이겨낸 거고 그래서 시중은행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절차가 저렇게 9가지였다면 카카오뱅크는 4가지로 줄인 게 이게 규제를 타파하고 만들어낸 극강의 편리함인 거죠. 이게 MG의 디지털 네이티브의 관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혁신성은 이 금융 지주들은 지금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가상자산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또는 데이터에 관련되는 거 이런 투자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점의 역할이 지금은 고객의 접점이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 접점이고 이런 거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프로세스로 아마 바뀔 것이다. 이런 거고, 일하는 방식도 지금은 이 속도에 맞춰서 또는 업무 중심으로 또는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조직 문화로 또 자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금융업의 서비스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고객들한테 열어서 오픈 API를 열어서 고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게 골드만삭스가 해서 성공했던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업이 서비스업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거죠. 웹 1.0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 정보만 따오던 그런 시대에서 웹 2.0은 지금 트위터나 유튜브처럼 읽고 쓰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회적 연결망인데, 앞으로는 웹 3.0으로 갑니다. 블록체인 베이스로 디파이, 이 탈중앙화된 이 그런 베이스로 가면 그게 소유를 해도 되는 확보된 개념으로 바뀌면 아마 금융 서비스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또 NFT를 거래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웹 3.0 시대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가 아마 금융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총체적으로 서머리를 드리면 이런 그 혁신, 금융 혁신은 흉내내어서 남들이 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 니즈의 변화 속도가 실제로 신기술의 도입이나 개발 속도보다도 빠르다. 또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휴나 협력을 통한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또 금융혁신은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는 안 되고 점포의 개념이나 일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또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금융업이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화로 탈중앙화된 형태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런 혁신, 그 시사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